제 이름은 이정현입니다. 올해 65, 전라북도 전주에 살고 있는 평범한 노년 여성입니다. 남편은 제가 42 되던 해 세상을 떠났고 그 이후로 오직 하나뿐인 아들 도윤이만 바라보며 살아왔습니다. 사람들은 제게 억척스럽다고 말하곤 했습니다. 그 말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시장통 한 구석에서 칼국수 집을 30년 넘게 운영해 왔거든요. 새벽 5시면 일어나 국물을 끓이고 밀가루 반죽을 하고 손님 하나하나에게 정성껏 음식을 내주며 제 인생을 칼날처럼 깎아냈습니다. 아들 도윤이에게만큼은 부족한 삶을 물려주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평생을 일에 바치며 살아오던 저에게는 단 하나의 소망이 있었습니다. 내 이름으로 된, 내 힘으로 지은 번듯한 집 한 채, 자식한테 기대지 않고 당당하게 제 노후를 지킬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전주는 제 고향이기도 했기에 마지막 인생을 보내기에 가장 정든 곳이기도 했죠. 그 꿈을 위해 저는 사치 하나 없이 살았습니다. 옷 한 벌도 시장 세일 코너에서만 샀고 명절에도 식당 문을 열었습니다. 그렇게 30년을 꼬박 모은 돈으로 마침내 작은 3층짜리 주택을 완공할 수 있었습니다. 하얀 대리석 여벽의 통유리창, 깔끔한 구조. 집을 지으면서 얼마나 설렜는지 모릅니다. 집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1층은 상가로 내어주고 매달 임대료를 받아 노후 생활비로 쓸 생각이었고 2층은 제 공간, 햇볕 잘 드는 방과 작은 부엌, 거실이 있는 공간, 그리고 마지막 3층은 아들 도윤이와 며느리 수지를 위해 준비한 공간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그 3층에 가장 많은 공을 들였습니다. 요즘 신혼부부들이 좋아할 만한 모던한 인테리어, 세련된 주방, 고급 자재들로 아낌없이 채워 넣었습니다. 이 정도면 아이들이 두 팔 벌려 좋아하겠지 하며 설레는 마음으로 하나하나 준비했지요. 등기 권리증에 제 이름 석자가 새겨지던 날, 저는 칼국수집 구석에 쭈그려 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이 집은 제 억척스러웠던 청춘과 고단한 세월이 만든 단 하나의 결과물이었기 때문입니다. 도윤이가 웃고 수지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떠올리면 매일매일이 보람이었고 그들의 젊은 인생의 작은 디딤돌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랐습니다. 입주 청소까지 말끔히 마친 어느 주말, 저는 드디어 아들 부부를 불렀습니다. 도윤아, 수지야, 너희 집 다 됐다. 와서 한번 구경해 보렴. 그날 아침, 제 마음은 누구보다 들떠 있었습니다. 가족의 첫 시작을 함께하는 것 같아 오래전 잊었던 행복이 다시 피어오르던 순간이었지요. 그런데 그날의 설렘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도윤이가 제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그 짧은 말 한마디에 지난 몇 달간의 피로가 한순간에 씻겨 내려가는 기분이었어요. 아이고, 무슨 고생. 어서 올라가 보자. 너희 집이 얼마나 예쁘게 나왔는데. 설레는 마음으로 두 아이를 이끌고 3층으로 향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도착하고 문이 열리자 환한 햇살이 쏟아지는 거실이 가장 먼저 우리를 반겼습니다. 우와, 어머니, 여기 정말 저희가 살아도 되는 곳이에요. 모델하우스보다 더 좋은 거려. 도윤이는 아이처럼 들뜬 얼굴로 방이며 거실, 주방을 둘러보며 감탄사를 쏟아냈습니다. 주방 좀 봐, 수지야. 거실도 엄청 넓고. 아, 여기 진짜 대박이다. 도윤이의 반응에 저는 마음속 깊은 곳까지 뿌듯했습니다. 이 순간을 위해 얼마나 준비하고 기다려왔던가요. 하지만 기쁨도 잠시. 옆에서 조용히 팔짱을 낀 채 구경하던 수지의 표정은 어딘지 모르게 무표정하고 냉담했습니다. 수지야, 집은 마음에 드니? 저기 주방에는 내가 갖고 싶다던 그 식기 세트도 넣어뒀단다. 저는 일부러 밝은 목소리로 말을 건넸습니다. 그런데 수지는 그제서야 고개를 돌려 주방을 흘끗 보더니 무심하게 말했죠. 아, 근데 생각보다 주방이 좁네요. 순간
가슴 어딘가에서 쨍 하고 금이 가는 소리가 들린 것 같았습니다. 좁다니요. 일반 30평대 아파트보다 훨씬 넓게 설계한 주방인데 저는 애써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둘이 살기엔 충분할 게다. 안방도 한번 봐. 붙박이장도 아주 크게 짜 넣었단다. 그러자 수지는 안방으로 가더니 붙박이장을 열어보고 또 한마디 던졌습니다. 문 색깔이 제가 생각한 거랑 좀 다르네요. 요즘 이런 문이 잘 안 쓰는데. 그 순간 제 심장은 쿵 하고 아래로 꺼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이 아이는 정말 마음에 들지 않는 백화점 상품을 훑어보는 손님 같은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고마움도, 설렘도, 미소도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옆에서 그 분위기를 감지한 도윤이는 급히 말했죠. 야, 수지야. 그런 걸로 뭘 그래. 어머니가 얼마나 정성 들여서 준비하셨는데. 색깔이 뭐가 중요해. 이렇게 좋은 집인데. 도윤이의 말에 수지는 작게 입을 삐죽이며 말했습니다. 알았어요. 저는 순간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뭐가 문제일까? 뭐가 이렇게 마음에 들지 않다는 걸까? 하지만 그 자리에서는 차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베란다로 나가 창밖을 바라보며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래, 피곤해서 그런 거겠지. 낯선 환경이라 아직 적응이 안 된 거겠지. 그렇게 제 마음속에서 작은 생채기가 생긴 채 첫 번째 서운함은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수지는 다시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앞에 저 빌라만 없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요. 시야를 딱 가리네요. 그 말에 저는 결국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세상에 수억을 들여 만든 집인데 시야를 가린다고요. 도윤이는 안절부절 못하며 제 눈치와 수지의 얼굴을 번갈아 봤고 저는 더 이상 그 아이의 얼굴을 바라볼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나는 그토록 큰 희망을 품었던 걸까? 이 집은 정말로 우리 가족의 집이 될 수 있을까? 그 질문들이 제 머릿속을 가득 채우기 시작했죠. 3층 입주 첫날, 저는 어머니로서의 마음으로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이삿짐 센터 직원들에게 시원한 물을 나르고 가구에 흠집이라도 날까 걱정되어 현장 곳곳을 지휘했죠. 땀을 뻘뻘 흘리면서도 저는 기쁜 마음뿐이었습니다. 이제야 진짜 한 가족이 되었구나. 그렇게 믿었으니까요. 그런데 정작 3층의 주인이라는 수지는 하루 종일 소파에 앉아 휴대폰만 들여다보며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젊은 사람들 방식이 좀 다르겠지. 억지로 스스로를 설득했지만 솔직히 말해 속이 꽤 상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2층 제 식탁 위에 온갖 음식을 정성껏 차렸습니다. 도윤이가 좋아하는 갈비찜, 직접 무친 잡채, 오색나물, 장조림까지. 이제 정말 한 가족이 된 기념으로 같이 식사하자. 그 마음 하나로 시장을 돌고 반나절 넘게 부엌에서 꼼짝도 안 했습니다. 도윤아, 수지야, 고생 많았지. 이제 그만하고 내려와서 밥 먹자. 인터폰 너머로 제 목소리가 설렘으로 떨렸습니다. 잠시 후 두 아이가 마지못해 2층으로 내려왔습니다. 도윤이는 감탄을 했죠. 어머니, 이걸 언제 다 하셨어요? 하지만 그 말도 힐끗 수지의 눈치를 살피는 태도였습니다. 반면 수지는 노골적으로 피곤하다는 기색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그냥 중국 음식 시켜 먹어도 되는데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 없었어요. 그 말에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첫 식사부터 배달 음식이라니요. 오늘은 특별한 날이잖니. 어머니가 도윤이 좋아하는 갈비찜 아주 부드럽게 만들었단다. 수지도 먹어봐. 저는 그녀 앞에 접시를 밀어주며 웃어 보였지만 수지는 갈비 한 점을 깨물고는 이내 수저를 놓았습니다. 속이 좀 안 좋네요. 피곤해서 그런가 봐요. 식탁 위에는 아직 김이 나는 음식들이 가득했지만 분위기는 이미 차가웠습니다. 도윤이는 눈치를 보며 허겁지겁 음식을 먹었고
저는 굳어버린 며느리의 얼굴과 쌓인 반찬을 번갈아 보며 자존심이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10분도 채 지나지 않아 수지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먼저 올라갈게요. 정리할 게 좀 있어서요. 그 말에 도윤이도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벌떡 일어나 말했습니다. 저희도 이만 올라가 볼게요. 어머니, 잘 먹었습니다. 이게 무슨 상황인가요? 텅 빈 식탁 앞에 홀로 남겨진 저는 따뜻했던 음식과 함께 서서히 식어버리는 마음을 느껴야 했습니다. 이튿날 아침, 저는 아픈 마음을 꾹꾹 눌러 담았습니다. 피곤해서 그랬을 거야. 서로 어색하니까. 그렇게 수십 번 스스로를 위로했죠. 그날 저녁, 저는 다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정이란 게 뭔가요? 결국 자식에게 맛있는 것 하나라도 더 먹이고 싶은 게 부모 마음이잖아요. 도윤이가 어릴 때부터 좋아하던 말은 오징어 조림, 멸치볶음, 장조림을 만들어 예쁜 반찬통에 담았습니다. 이번엔 일부러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부담스러워하지 않게 조용히 걸어두고 내려오겠지. 저녁 무렵 3층 현관문 손잡이에 반찬 봉투를 걸었습니다. 작은 쪽지에 맛있게 먹으렴 이라는 글고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아침에도 또 저녁에도 그 반찬 봉투는 그대로 그 자리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전화도 문자도 없었습니다. 혹시 못 봤나? 바빴나? 조심스럽게 긍정적인 해석을 붙이며 하루를 넘기려는 순간, 쓰레기 분리수거를 하러 나간 그날 아침, 제 악몽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통 안에서 너무도 익숙한 반찬통들이 보였습니다. 뚜껑 한번 열지 않은 상태로 내용물 그대로 쓰레기들과 뒤엉켜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조각상처럼 서 있었습니다. 심장이 발끝으로 떨어지는 듯한 기분. 이건 음식을 버린 게 아니었습니다. 어미의 정성을, 마음을 짓밟은 행동이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반찬통을 수거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싱크대 위에 그것들을 올려두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눈물이 비 오듯 쏟아졌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지. 이렇게까지 대해야 하지. 내가 이 집을 지은 게 정말 잘한 일이었을까.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그 3층이라는 공간이 무섭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더 이상 3층에 반찬을 가져다주는 어리석은 짓은 하지 않았습니다. 내 마음이 통하지 않는다면 더는 주지 않아야 한다. 억지로 입을 닫은 채 저는 표면적으로 평온한 어머니처럼 행동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요. 하지만 속은 이미 타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얼굴은 보자. 생일이라도 함께 밥은 먹자. 그 바람 하나로 저는 조심스럽게 인터폰을 눌렀습니다. 도윤아, 이번 주말 내 생일이지. 어머니가 맛있는 거 사줄게. 우리 같이 저녁 먹자. 제 목소리는 간절함을 감추고 최대한 부드럽고 담담하게 들렸습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고 스피커 너머로 들려온 건 도윤이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어머니, 저희 그날 선약 있어요. 수지. 그녀는 마치 대기하고 있었던 사람처럼 빠르게 딱 잘라 말했습니다. 선약. 어떤 선약이니? 서울에 예약해둔 레스토랑이 있어서요. 분위기 좋은 데서 조용히 둘이 보내고 싶어서요. 그녀의 목소리엔 미안함이란 단어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런 걸 굳이 물으세요. 하는 듯한 짜증이 섞여 있었죠. 저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들의 생일날, 어미가 밥 한 끼 먹자는데 그걸 이렇게 단칼에 거절하다니요. 더 서운한 건 도윤이었습니다. 옆에 있었을 텐데도 그는 단 한마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는 힘없이 말했습니다. 그래, 알았다. 너희끼리 재미있게 보내거라. 전화를 끊은 뒤 저는 인터폰 너머 벽을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그 네모난 기계가 이제는 2층과 3층을 갈라놓는 진짜 벽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점점 보이지 않는 벽의 존재를 온몸으로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3층에서 엘리베이터가 내려오는 소리를 들으면 그래, 오늘은 얼굴 한번 보겠구나 하는 기대에 현관문 앞에 서 있곤 했습니다. 하지만 엘리베이터는 늘 2층을 지나쳐 곧장 1층으로 향했습니다. 제가 기다리고 있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그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은 계단을 쿵쿵 울리며 내려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치기 싫어서 계단으로 도망치는 소리였습니다. 처음엔 눈물이 나왔지만 나중엔 눈물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마음 깊은 곳이 서서히 죽어가는 느낌이었습니다. 내가 이 아이들에게 그렇게 혐오스러운 존재였나? 내 얼굴을 보는 게 그렇게 끔찍한 일인가? 한 지붕 아래 살면서 엘리베이터에서 스쳐 지나가기를 피하는 관계. 그게 과연 가족일 수 있을까요? 2층에서 3층까지 물리적거리는 단두층. 그러나 마음의 거리는 끝없는 절벽 같았습니다. 그 상처는 료부에서도 덧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시장통 친구 몇 명이 놀러 왔습니다. 정연아, 이 집 정말 대박이다. 아들이랑 같이 살아서 너무 좋겠다. 외롭지도 않겠네. 그 순간 저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한 달 넘게 며느리 얼굴도 못 봤는데 같이 밥은커녕 말 한마디도 나눈 적이 없는데 하지만 저는 웃으며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럼 우리 수지가 어찌나 살갑게 구는지 몰라. 어제도 파스타 해줘서 셋이 아주 맛있게 먹었지 뭐야. 목구멍에 돌덩이가 걸린 듯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친구들이 돌아간 뒤 저는 텅 빈 거실에 주저앉아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겉은 번지르르한 대궐집이지만 속은 텅 빈 흉가. 내가 만든 이 집이 나를 감옥처럼 가두고 있다. 그리고 어느 날 결정적인 일이 터졌습니다. 건물 수도 요금이 비정상적으로 많이 나온 날이었습니다. 1층도 2층도 이상 없었으니 남은 건 3층뿐. 확인하려고 3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수십 번 망설이다 현관 벨을 눌렀습니다. 한참 후 발칵 소리와 함께 문이 아주 조금만 열렸습니다. 안전고리가 걸린 채 수지의 얼굴 반쪽만 보였습니다. 그녀의 눈엔 경계심과 노골적인 귀찮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나는 최대한 침착하게 설명했습니다. 수도 요금이 너무 많이 나와서 혹시 어디 샌 데가 있나 확인만 좀 하려고. 그녀는 바로 말했습니다. 저희 집은 괜찮아요. 문제 없어요. 확인도 하지 않고 그렇게 단언할 수 있을까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화장실 쪽만 잠깐 봐도 될까? 그 순간 그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됐어요. 사람 사는 집을 뭘 그렇게 함부로 들어와서 보시려고 하세요. 그리고는 제 손에서 고지서를 낚아채듯 가져가고는 민철 씨한테 말해 놓을게요. 하고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쾅! 문 앞에 선 채로 저는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내가 지금 방금 무슨 대우를 받은 거지. 이 집의 주인인 나. 며느리에게 잡상인 취급을 당했다.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고 온몸이 떨렸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대로 끝낼 수는 없다. 이제는 내가 싸워야 할 때라. 그날 밤 나는 단 한숨도 자지 못했다. 수지의 날선 말투, 안전고리로 걸린 문, 그리고 쾅 하고 닫히던 소리. 그 장면이 뇌리에 박혀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다. 이제는 도저히 안 되겠다. 나는 침대에서 일어나 책상 서랍을 열었다. 그 안에는 몇 년 전 등기소에서 발급받은 이 집의 등기권리증이 고이 보관되어 있었다. 흰색 종이 위에 적힌 내 이름, 이정현. 당당히 이 집의 소유주로서 적힌 그 글자가 지금의 내 존재를 다시 일깨워 주었다. 그래, 이 집은 내 집이다. 나는 너희한테 얹혀 사는 사람이 아니라 너희가 나에게 새들어 사는 사람들이야. 그 순간 지난 1년 동안 참아왔던 모멸감,
서운함, 분노가 터지듯 밀려왔다. 나는 한 장의 종이를 꺼내 들고 펜을 들었다. 그리고 조용히 문구 하나를 또박또박 적었다. 두루마리 내용 증명. 수신, 도윤, 수지. 본인은 기아들이 현재 거주 중인 전주시 완산구 동번지 소재의 3층 주택의 소유자임을 알립니다. 해당 공간은 본인의 호의와 배려에 의해 무상으로 제공된 바 있으며 최근 1년의 상황으로 인해 입주 조건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기아에게 해당 공간의 명확한 임대계약 체결 또는 1개월 이내의 퇴거를 정중히 요청합니다. 이정현 드림. 내용 증명서를 들고 나는 다음 날 오전 우체국으로 향했다. 창구에서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제출하고 도장을 찍으며 내 마음속에 작은 떨림과 함께 이상한 평온함이 찾아왔다. 그날 저녁 도윤이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몇 달 만에 처음으로 본인의 이름으로 걸려온 전화였다. 어머니, 이게 무슨 일이에요? 무슨 일이긴. 집주인이 더 이상 세입자한테 무시당하고 살 수 없다는 거지. 세입자라니, 우리잖아요. 어머니, 우리 가족이잖아요. 나는 조용히 웃었다. 가족이라. 가족이었으면 그렇게 안 했겠지. 내 반찬을 버리고, 내 생일을 무시하고, 내 말을 짜증으로 듣고, 그건 가족이 아니라 타인이야. 전화 너머 도윤은 말이 없었다. 그 침묵 속에서 나는 마치 그 아이가 조금은 스스로를 돌아보는 듯한 감정을 느낄 수 있었다. 며칠 뒤 도윤과 수지가 처음으로 2층으로 내려왔다. 나는 문 앞에 서 있었다. 수지는 여전히 싸늘한 얼굴이었고 도윤은 불안한 눈빛으로 나를 바라봤다. 어머니, 혹시 오해가 있으셨다면. 내가 손을 들어 말을 끊었다. 그만하자. 나 지금 오해 같은 거 들을 기분 하나. 그리고 나는 손에 들고 있던 또 하나의 문서를 꺼냈다. 서류 앞면 임대계약서 초안. 월세, 월 50만 원. 관리비, 별도. 계약기간, 1년. 주거규칙. 건물주 허락 없이 임의 구조 변경 및 외부인 상주는 불가. 수지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우리한테 돈 받겠다는 거예요. 그래. 가족이면 정리해야 할 게 있고 세입자면 지켜야 할 선이 있는 거야. 그날 도윤은 아무 말 없이 계약서를 받아갔다. 며칠 뒤 수지의 이름이 적힌 계좌에서 월세가 입금되었다. 메시지 하나, 말 한마디 없이 나는 부엌에 앉아 한참 동안 그 알림 메시지를 바라봤다. 수지로부터 50만 원 입금. 이 돈이 무슨 큰 의미가 있어서가 아니었다. 처음으로 내가 이 집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상대가 받아들였다는 증거였기 때문이다. 눈물이 나올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담담했다. 그래, 나는 누군가의 엄마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한 명의 인간이었지. 그날 이후 나는 작은 변화들을 만들기 시작했다. 2층 거실에 있던 낡은 소파를 새로 바꾸고 창문에 햇살이 잘 들어오도록 커튼도 바꿨다. 벽에 걸려있던 가족 사진 대신 어릴 적 내 사진 한 장을 걸었다. 이정현, 너도 이제 너 자신 좀 챙기고 살아라. 나는 거울 앞에서 작게 웃으며 그렇게 말했다. 계좌에 월세가 입금된 날 이후 3층과 2층 사이엔 더 이상 말도 왕래도 없었습니다. 나는 이제 손님도 받지 않았고 반찬도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침엔 조용히 스트레칭을 하고 점심엔 시장에 다녀와 라디오를 들으며 뜨개질을 했죠. 이게 노년이구나. 조용하고 단단하게 나만의 시간을 지켜가는 것. 그렇게 나를 돌보는 일상이 이어지던 어느 날 저녁, 낯선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밤 9시가 넘은 늦은 시간, 누굴까 싶어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자 도윤이 서 있었습니다. 그 아이의 손엔 캔맥주 2개와 작은 종이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죠. 어머니, 잠깐 괜찮으세요? 나는 그 아이의 눈빛을 보며 알았습니다. 오늘은 가식 없는 얼굴이라는 걸. 거실에 마주 앉아 도윤은 캔을 따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정말 진심으로 너무 죄송해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가 말할 수 있도록 그저 듣는 귀만 열어두었습니다. 저도 알았어요. 어머니가 우리한테 얼마나 마음을 주셨는지, 우리가 그걸 얼마나 당연하게 받아왔는지. 도윤의 눈에 맺힌 눈물 한 줄기가 볼을 따라 흘러내렸습니다. 그땐 그냥 수지 눈치 보느라 저도 모르게 어머니 얼굴을 피하게 되더라고요. 그래, 내가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건 안다. 하지만 엄마도 사람이야. 상처받고, 외롭고, 무시당하면 아프단다. 그 말에 도윤은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그리고 종이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이건 수지가 어머니 드리라고 만든 거예요. 쑥짐이에요. 예전에 어머니가 좋아하신다 했던 거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나는 그 봉투를 받으며 살짝 놀랐습니다. 그 아이가 나의 취향을 기억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그 자체로 작은 기적처럼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쑥짐을 살짝 데워 따뜻하게 만든 뒤 작은 접시에 옮겨 담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3층 현관 앞에 내려놓고 왔습니다. 그 위엔 아무 말도 없이 하얀 종이에 단 2글자만 적었습니다. 고맙다. 이제 나도 강하게만 버티는 대신 조금씩 문을 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며칠 후 수지가 내려왔습니다. 두 손엔 설거지통과 빈 반찬통이 들려 있었죠. 그녀는 문 앞에 선 채 수줍은 듯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혹시 시간 되세요? 요즘 김치찌개 자주 실패해서 한 번만 같이 끓여주시면 안 될까요? 나는 그 아이의 얼굴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 속에 숨은 작은 용기와 사과, 그리고 아직은 어색하지만 진심 어린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그래, 그럼 오늘은 김치찌개 한 솥 끓여서 2층에서 같이 점심 먹자. 수지는 작게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감사해요, 어머니. 그 말에 나는 미소를 지으며 속으로 말했다. 이제야 조금 가족이 되어가고 있구나. 그날 점심, 우리는 같이 된장을 풀고 김치를 볶고 작은 주방에서 서툰 대화를 나누며 한 솥의 찌개를 끓였습니다. 도윤이도 내려와 함께 앉았고 오랜만에 세 사람의 웃음소리가 식탁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습니다. 이 집이 나를 가뒀던 감옥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다시금 나를 살게 할 보금자리가 될 수도 있겠구나. 며느리 수지와 함께한 김치찌개 한 끼는 생각보다 오래 남았습니다. 그날 이후 3층 문은 조금씩 열렸고 식탁에는 다시 셋이 앉는 날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예전처럼 모든 걸 주는 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이젠 내가 먼저 밥을 차리지 않고 같이 먹고 싶을 땐 별표 같이 하자 별표고 말하며 경계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는 나 자신의 이름으로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시장에서 오래 알고 지낸 친구가 물었습니다. 정연아, 요즘은 혼자라 외롭지 않니? 나는 망설이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혼자는 외로워도 투명인간으로 사는 것보단 훨씬 낫더라. 이제 나는 나를 위해 밥을 하고 나를 위해 예쁜 옷도 꺼내 입어. 그 말에 친구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죠. 그래, 이제야 진짜 너 같다. 나는 다시 그림을 그리고 책을 읽고 마당에 작은 화분을 두고 꽃을 가꿉니다. 그리고 내 방 벽엔 이정연이라는 이름 석자가 적힌 작은 명패를 걸었습니다. 어머니, 도윤이 엄마, 주인 아주머니 말고 나를 위한 이름, 내가 잊고 살았던 이름. 이제 나는 알게 되었습니다. 가족이란 무조건적인 희생이 아니라 존중 속에서 함께 성장해가는 관계라는 것. 내가 그들에게 집을 지어줬지만 이젠 나 자신에게도 삶의 터전을 다시 지어줄 차례라는 것. 알람 영상 마지막 메시지. 이 영상이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요. 어머니나 이모, 할머니께도 꼭 공유해 주세요. 까만 말풍선 그리고 여러분, 가족 안에서 내 이름은 어떻게 불리고 있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함께 나눠주세요.